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주요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마다 각종 현수막에 선거 유세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부착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선거 현수막이나 선거 유세 차량에 바퀴를 찢는 등의 선거 시설물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후보자의 현수막과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탓에 분위기가 자칫 과열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과 유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전 이사장은 2021년 학교 시설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도 비치했습니다. 또 학교 부지에 전 이사장 부부를 위한 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급식소에 카페를 만들어 행정직원을 판매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교비로 처리했는데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사용된 교비는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돈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교육청도 감사에 나섰고 전 이사장 부부 등 관계인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시설공사 과다 설계 등 부적정하게 처리된 비용 1억 6천여만 원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또 명절 선물과 여행비 상납을 받은 전 이사장은 물론 상납금을 낸 교직원 70여 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 이사장 부부가 다수의 교직원에게 자신의 생일날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머리 손질, 선물, 여행비 상납 요구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강원교육청이 부실한 사립학교 감독으로 문제를 키워놓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교원들을 고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벌였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강원교육청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학교법인과 학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G1 뉴스 박명원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가 존중받아야 우리 교육이 바로 설 텐데요. 강원학원에서 믿기 힘든 갑질과 각종 비리가 드러나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뉴스에선 이 문제 취재한 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들 어떤 겁니까? 네, 강원 지역 사립학원, 바로 강원학원 산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문제가 불거진 뒤 사퇴한 전 이사장과 이사의 교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 환경에 쓰여야 할 예산이 빼돌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요. 전 이사장은 법인사나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교육공간임에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을 해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숙소에 들어가는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도 비치를 했는데 모두 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숙소에서 사용되는 전기, 수도요금 등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교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원래 이 예산은 학생들이 사용할 동아리 활동실과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교육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교비를 빼돌린 것도 문제지만 교직원 대상으로 갑질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원학원을 상대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면요. 당시 이사장은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이나 떡 배달을 시키고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 용무 시 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또 교원에게 모욕적 발언이나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사장의 부인인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하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선생님들을 교내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잡무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동원한 건데 교내 공사 현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내 공사가 있을 때 공강 시간을 확인해 작업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공사 현장에는 운동부 학생들도 동원이 됐는데 삽질과 시멘트를 바르게 하는 등 공사장 인부 취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공사판에 투입된 셈인데 관련 인터뷰 보고 오시죠. 왕국이니까 여기 오면 뭐든지 공짜고 저희들을 장난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장기말처럼 너 일로 가, 너는 한번 죽어봐, 너는 내가 보호해줄게, 뭐 이렇게 뭐 장난감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을 갖고 노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강원교육청이 전 이사장과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사장과 이사장 부인인 상임이사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상납 등을 강요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생일에 선생님들을 동원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여행에 갈 때 여행 비용을 모아오도록 해 상납하도록 하기도 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강원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전 이사장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전 이사장 등에게 상납을 한 선생님 등 70여 명의 교원도 고발 대상자에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는데요. 반강제적으로 원치 않은 상납을 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 이사장과 학교법인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 잊을만 하면 사학비리가 터지는데 뿌리 뽑을 수 있는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겠네요. 지금까지 주민뉴스 박명원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원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국회 나우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알아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7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초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기호 1번이 이재명 후보, 2번이 김문수 후보,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4번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아직까지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판세는 1강 1중 1약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1당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초반의 강세를 선거 끝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유세 장소는 보통 캠프에서 신중하게 골라서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촛불혁명의 상징인 광화문을 골랐다는 건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에 맞췄다는 겁니다. 나아가 계엄 당시 광장에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나섰던 국민과 함께 이른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첫날 광화문에서 시작돼 대구, 경북, 울산, 부산 등을 돌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인데요. 약세 지역부터 공략하고 필요하다면 후반부에 다시 방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 지역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내야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압승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다. 특히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영동벨트가 그렇습니다. 이광재, 우상호 등 강원도 강풍 유세단도 골목골목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 방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 전에 이미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 표가 얼마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부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강원도에서 1등이 전체 대선 결과와 일치해왔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쪽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까지 정말 초유의 후보 교체 소동까지 벌였었는데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대위원장을 맡았더군요. 네, 국민의힘 쪽이 조금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들에 위임되긴 했습니다만 이항수 사무총장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교체됐습니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극심한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갈등을 덮어두고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 유세를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이후엔 대구, 부산, 창원 등 영남권을 돌며 보수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으로 이번 조기 대선을 촉발한 윤 전 대통령이 언급 안 되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보 교체로 한참 시끄러웠을 때인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번 대선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보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출당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친윤 지지층도 당내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난처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계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조금 달라지긴 한 건데 정작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18일이 첫 TV 토론회입니다. 늦어도 이전까지는 탈당이든 출당이든 결단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경선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도 국민의힘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남이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지지자 일부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홍 전 시장에게 선배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노여움을 자신에게 돌리고 김문수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일단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중도 쪽에 기압골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날씨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봄 날씨 변덕스러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올 봄의 날씨는 역시 좀 고약하군요. 갑자기 천둥 번개치고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까 날씨 예보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네요.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얘는 곧 잘할 거예요. 이 아이는 가능성이 보여요. 딱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괜히 더 잘하고 싶어졌던 기억 있으시죠? 이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장을 이끄는 거죠. 기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스승의 존재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책과 제도를 남긴 결의의 스승. 그래서 이날은 단순히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존재를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이 처음부터 공식 기념일이었던 건 아닙니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RCY 학생들이 은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 그 시작. 1965년 이후 세종대왕 탄신일로 옮겨졌고 지금의 스승의 날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날이라는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됩니다. 스승의 날과 의미는 다르지만 이 땅의 가르침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날이 아닙니다. 미국은 5월 첫째 주를 스승의 주간으로, 멕시코는 우리와 같은 5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대만은 공자의 생일인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단지 고맙습니다를 전하는 날을 넘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는 존경과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다만 요즘은 예전처럼 선물을 드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으로 인해 심지어 학생들이 종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일조차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편지 한 장,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여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를 이끌어준 학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죠. 혹시 오래된 기억 속 스승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름으로 근무지를 확인하거나 인사발령 파일을 내려받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들었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내 삶을 바꿨는지를요. 오늘 당신의 말도 누군가에겐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 꼭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이 44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스승의 날 맞아서 강원 지역 선생님들 대표해서 주영준, 홍천고 선생님 모시고 우리 시대 참 스승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뜻깊은 스승의 날 귀한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죠. 오늘 스승의 날 기념 교육 유공자 대통령 표창장 받으셨어요.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쁘고요. 네. 저에게는 좀 가분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교육적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교직 생활하신 지 34년이 넘으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려면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보람된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 사교육 업체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서머스쿨하고 윈터스쿨이라는 걸 합니다. 기숙 학원이죠. 저희는 2022년부터 공교육 처음으로 서머스쿨하고 윈터스쿨을 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학교가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의 윈터스쿨, 서머스쿨 참여하려면 아주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이걸 실시하게 됐고 지난 여름 서머스쿨 할 때 제가 고3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밤새도록 한번 공부해보자. 15일 동안 후회 없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이렇게 해서 새벽까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특히 어느 날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밤을 새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새벽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여름 새벽의 그 푸른 기온과 또 차고 신선한 공기, 또 목표를 위해서 내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자부심. 제가 마치 고3 학생이 된 것처럼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함께 했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교직 생활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보람으로 남으셨군요. 예. 최근에 서희초 사건과 같은 교권 추락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서희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텀이 생기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과 그 학부모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상대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유대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원만한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똑같은 배를 탄 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서로 자주 대화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폭력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거는 관심 갖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예.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넘치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좀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가령 체육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반의 우승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응원전을 펼칩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학교 폭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 뚜렷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저는 학교 폭력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자로서 남은 목표랄까요?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껏 사제 동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교사로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예. 많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껏처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 참 좋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히트송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우리 시대 참스승이라는 주제였는데 이것에 맞는 이슈 토크 히트송 어떤 걸 선곡을 하셨어요, 선생님? 전 동요 선집 아이를 선곡을 했습니다. 예. 교육이라는 것은 어머니 품속 같은 것이에요. 예. 행복과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게 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분위기에 딱 맞는 곡이 선집 아이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좋은 스승이 되겠다는 어떤 다짐, 또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영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다양한 업체를 만날 수 있는 웨딩 박람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웨딩 업계에서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는 깜깜이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추가금 폭탄, 환불 거부 등 과도한 규정에 피해를 입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자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건데 여성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들지 않을까요? 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하나씩 다 업체 찾아서 했어요. 한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만 원 정도면은 사회생활 초반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0 정도? 처음부터 총 들어가는 비용을 다 공개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느 비용에서 얼마나 나오지는 모르는데 좀 마음 편하게 하려면 1,000만 원 중반대까지는 내려갔으면. 할 거 다 해서 한 1,000만 원대 초반만 돼도 충분히 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에 의미만 추구할 거면 굳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웨딩업체 관련 민원은 1,010건. 특히 작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100여 건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패키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개별 가격을 예비 부부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패키지로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다 함께해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드레스 도우미 비용을 달라, 뭐 드레스 피팅 비용을 달라. 이거는 드레스 대여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옵션 사항으로 해서 뭐 추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정당하게 가격을 제공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정 거래 간행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웨딩 패키지,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계약하는 예비 부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 계약서를 내놓았는데요. 예비 부부분들이
결혼준비대행 업체랑 스드메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부당한 계약 조건이랑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약관을 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거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표준약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스드메 기본 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내용과 세부 가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업체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 계약서 제정으로 웨딩 서비스의 추가 옵션 비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이 명시되면서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면은 제대로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자기들의 재산과 그걸 비교해서 견적을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부담이 컸는데 미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뒤통수 맞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 다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한편 권고사항이다 보니 웨딩업계의 참여가 저조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표준약관은 저희가 배포하는 권고 기준이고 이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강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을 명시해서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셔야 되는 그런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 위약금 기준도 명시하도록 했으므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던 분쟁도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약관이 확대돼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찰제?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편하니까. 정부의 도움뿐만 아니라 끈성, 업체 간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더 투명한 웨딩 비용을 정부가 그걸 도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신고 전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사실 혼인신고는 안 하고 동거 형태로만 있는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혼했을 때의 혜택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제도적으로 잘 정착이 돼서 대부분의 결혼대행 업체들이 이번에 마련된 표준 계약서를 꼭 좀 사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계약을 비롯한 과정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텐데요. 웨딩업계를 둘러싼 불공정 계약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 대표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핏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 판세 주도권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야심한 새벽에 후보를 날치기로 바꾸려다가 결국 원상복귀시킨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90년생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면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당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한 분기점을 찍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벽 대선 후보가 새벽 공당에 새벽 3시에 입당을 하고 또 대선 후보 등록을 새벽 3시부터 4시간 동안 단 1시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국힘당을 새벽 3시당
좀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내정된 이 과정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판도라의 상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그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이제 법원에다 냈는데 이제 기각되면서 이제 국힘 지도부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 날 12시쯤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자의 자격을 당에서 이렇게 여러 경선을 거쳐가지고 선출된 후보인데 그 후보 지위를 박탈을 합니다.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상황이 좀 발생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자를 이제 새벽에 이제 뽑아야 되는데 새벽 3시에 내고 공고를 4시에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춘천이나 강릉에서 내가 대선 후보를 나가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뭐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류를 제출도 못하게끔 막아놔 버린 거예요. 이게 단 1시간 만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서류도 32가지까지나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당원 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결국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된 후보자로 이제 지위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한 30년 정도 후퇴를 했다 이렇게 보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권선동 원내대표도 같은 지도부였어요.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자리가 공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김용태 제일 어린 이제 자기 나이가 제일 어린 이런 이제 의원을 이제 비대위원장에 앉혔는데 저는 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목적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이제 올드함 좀 이런 부분들을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면서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목표가 하나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이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이준석계 좀 이렇게 같이 한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누군가가 방패막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후보자 교체 파동에 대한 방패막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앞에서 맞아줄 화살바지 좀 이런 비대위원장이 필요해가지고 김용태 의원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새벽 3시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판이 명백하고요. 그 오판 속에서 당원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4.19 혁명이 있었고 또 전 세계로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이러한 일반인들이 일반 구성원들이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나 지도부가 잘못된 오판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일반 구성원들이 다시 뒤집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던 그런 새벽 3시가 바로 그러한 지점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윤민석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당원들이 지도부 의견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바로 수긍을 한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책임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안 지냐? 그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후보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원내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당내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거는 그 3가지 이유 이전에 한 가지 이유를 추가드리자면 비대위원들 중에서 새벽 3시 그 파동을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가장 초선이지만 강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단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고요. 우리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빗대어봐서 표현을 하자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새벽 3시 파동 바로 직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막 성명서도 내고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압박을 했어요. 유일하게 김진태 도지사만 그 성명서에 이름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거침없이 정의롭게 본인도 이제 경선까지 못 올라가고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걸 다시 뒤집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나는 이름을 안 넣겠다. 나는 단일화에 촉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유일 후보가 됐잖아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다른
다른 시도는, 다른 광역시도는 신경 안 쓰는데 강원도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강원도만이 본인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진태 지사와 끈끈하게 강원도 발전을 이끌 수밖에 없다. 더 각별해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김진태 지사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를 하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자. 좀 이런 메시지도 또 이후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가 아니라 그 말 네. 하시지 않았어요? 네. 장렬하게 전사하자. 네. 차라리 이렇게 네. 얘기하자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거는 전체가 아니라 장렬하게 전사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전체 문맥을 봐야지 끝에 한두 문장 가지고 계속 그 기자회견에서 한두 문장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당하고 거침없이 정의롭게 하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힘이 되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네, 저는 김진태 지사께서도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시도지사들이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조할 때 안 한 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도 그 말이 저는 꽂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원내대표는 뽑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300명 중에서 이제 국힘이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거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려놨어야 된다. 그 투표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안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정도 사건을 저질렀으면은 사퇴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깔끔한데 그 사퇴 안 하니까 지금 대구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사정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친한계, 속칭 친한계가 있고 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의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당장에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너무 또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야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성동의 재시민을 한 것입니다. 자, 한 변호사님, 사실상 3파전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3파전인 경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양강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떠한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의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17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자랑 붙었을 때 빼고는 다 1, 2% 차이로 결정이 났어요. 그게 양강구도였거든요. 물론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오자구도로 갔었는데 이렇게 3파전인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3파전일 때는 위험하지만 양강구도로 가면 뭐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3파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파전에 보수의 3파전이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보다명이 있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도 보수 선언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수구 보수라고 표현하는 저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 보수를 말하는 이준석 후보 다 보수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희 그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국 후보만 유일하게 진보 후보를 얘기하고 있어서 3대 1의 싸움을 저희도 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먼저 드리겠고요. 이재명 후보 대세론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냐? 저는 바로 국힘이 더 만들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국힘 소속의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벌어진 이런 선거거든요. 그러면은 국힘은 정말 뭐 주특기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당면까지도 바꾸면서 이렇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흩어진 보수표를 가져올까 말까 한 건데 지금 보십시오. 계엄 옹호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후보 선정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엉망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보수에서 지금 결집돼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를 국힘이 만들어주고 있고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는 대선은 특히나 이제 구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항상 그래서 이제 단일화나 빅테크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힘은 예를 들면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좀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이슈로 좀 끌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모든 관심이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빨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초장에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끌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절연할 거냐 이 이슈로 그러니까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합니다. 강 변호사님.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강원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3% 차이로 뒤졌어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그 2022년 대선 이후에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총선이 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보수 정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강원도 도민들은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강원도 도민들은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고, 뭐 25만 원 받는 것보다, 그러면서 풍요로운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국가와 지역을 생각하는 게 강원도 도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 대선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이후에 강원도에 정말 발빠르고 눈부시게 발전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SOC에 대해서 예타 면제가 막 나오고 있고요. 동서 고속철도 뚫릴 것 같고, 제천 삼척 고속도로 뚫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강원 그 3차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법 때문에 절대 농지가 해지되면서 절대 농지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환동해권 보면 양양에 연어 클러스터 등등 해가지고 환동해권에 대해서 발빠르게 또 발전을 앞두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것이 표심에도 작용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도 강원도만 놓고 보자면 보수 정당 쪽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도 짧았었잖아요. 3년 하나, 뭐 5년 하나 똑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3년 짧은 동안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게 다 말씀하신 게.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서울 경춘 고속도로 이것도 예타도 그때 통과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 동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된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기껏해야 이제 예를 들면 오색 케이블카, 뭐 이런 설악산 케이블카,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 좀 빨리 추진됐는데, 뭐 그건 저희 이제 반대하고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반을 득표하고 압도적으로 해서 뭐 내란 세력을 처결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가 넘냐 이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20% 아래로 추락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그 이재명 후보가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국힘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20% 아래로 추락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뒤로 좀 이렇게 퇴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건강한 보수가 다시 그 자리 잡고, 그리고 지금 진보가 공백 상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뭐 보수, 중도 보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이 또 다른 자리를 잡고 이래야지 우리나라의 이 정치 구도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국힘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계속 30% 넘게 이렇게 득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계속적으로 더디게 갈 거다. 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좌우지간이니까 네. 제가 우 쪽에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혁신당 얘기와 섞어서 얘기하자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의 그 21일 3주간의 약간 마스터 플랜이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주는 지금 첫째 주 아닙니까? 첫째 주는 3파전, 빅3 이 정도 용어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3파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두 번째 주부터는 그때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4대 4대 2, 이재명 4, 이준석 4, 김문수 2, 이 작전으로 둘째 주는 가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주부터 가서는 양강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양강구도가 이재명,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이준석으로 가면서 아예 흡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서는 항상 1, 2% 차이였거든요. 지난번에 0.73 차이였고, 이렇게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큰 플랜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3파전이 이어지려면 지금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한 10% 이상 정도 나와야 되는데, 각종 지표에서 지금 10% 터치는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이 한보 퇴보해야 된다는 윤민섭 의원님의 의견에는 절대 동의하진 않지만,
어떠한 보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네. 일부 수긍합니다. 그 보수의 변화가 국민의힘이 제일 이렇게 뒤로 가면은 그 개혁이 제일 빨라질 것 같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계속 요번에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TK나 뭐 그렇죠. 영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지금 왜 이렇게 보수가 변하지 않고 있냐? 총선이 아직 3년 남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총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인 선거는 3년 이상 남았으니까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거나 뭔가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TK, PK의 국민의힘의 그 고인물이라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전혀 이렇게 개혁이나 혁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좀 있죠. 네. 지금 제일 뭐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아주 네. 그냥 먼 줄이 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네. 국회의원분들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뭐 지방선거 지나고 그 뒤로 또 어떻게 될지 뭐 어느 대통령이 네. 되든지 잘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혁이 늦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윤 의원님. 네.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기호 2번 달게 된 김문수 후보. 네. 이게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를 내세운다면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보수 지지층 결집, 지지율 상승 일끌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이유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보수의 광폭 행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대 진보 구도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예를 들면 이미지로 봤을 때는요. 뭐 이재명 후보 뭐 신발 뭐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신고 있고 그 당에 이제 포스터나 뭐 기호 이런 데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행보하는 부분들도 선대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의 이제 윤여준 전 이제 의원 이렇게 초대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들 참배하는 모습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집토끼는 이미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토끼 잡으러 이제 보수의 광폭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지금 국힘이 뭘 해도 보수 쪽에 먹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힘의 상태가 보수를 뭐 결집할 상황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의원께서 이제 대구 가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대구 가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뭐 입에 담기도 그런데 뭐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요. 뭐 꺼져라. 그리고 넌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대구에서. 와, 대구에서 이런 말을 듣는 걸 보고서 정말 이제 보수가 결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되는 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대구 경북 가서 이제 유세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이 민심을 잡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의 결집을 하기에 앞서 당내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기타 치면서 과자를 먹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좀 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홍준표 후보자께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도 미국 가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 말을 할 거면 들어와가지고 당을 도와줘야지 당내부터 경고해야지 우리가 보수 결집이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다음 수순은 TV 토론회죠. TV 토론회에서 그 보수와 진보 간의 토론회에서 뭐 대북관이나 혹은 경제관에 대해서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참칭 보수였구나. 저 이재명의 대북관과 경제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극좌구나 진보구나라는 게 밝혀지면 보수층이 좀 결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표는 왜 결집이 안 나오냐? 많은 보수 지지자분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이 선거가 밝혀진 게 지난번 계엄 이후에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잘 안 받는다고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걸 염려했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주최한다는 5월 그 기자협회에서 먼저 주최한다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지금 불참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법정 토론회는 나와야 되니까 토론이 시작되면 보수 결집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짧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퍼센테이지로 듣고 싶어요. 이준석 후보의 보수 단일화 가능성 몇 %로 점치세요, 윤 의원님?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49%로 하겠습니다. 49%. 네. 자, 좌우지간 오늘 주제 대선 3파전 관전 포인트는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그 이재명 대세론 1등 공신 국힘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독재 필망 3권 분립을 지키자입니다.
짤막하게만 좀 설명 들을까요? 예. 지금 아까도 쭉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로서 뭘 그렇게 크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 몸조심하는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계속 사건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선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국힘이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본인이 관련돼 있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 입법부 다 장악하겠다는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신분사회로 왕조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독재 정치인데 독재 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18일입니다. 일요일에 경제를 주제로 첫 TV 토론회가 열리죠. 모든 후보들이 저마다 주요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떤 정책 내놓을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